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비가 오니까 말이죠. 조금은 습하긴 해도 덜 더운 듯한 느낌이 조금 드네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만장 시작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끼리 저렇게 난초극을 벌여서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키고 있습니다. 한 야외 식당에서였는데요. 치고 받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불러를 쳤지만 자 보십시오. 몸에 문신 가득한 거. 자, 저 사람들 모두 일행이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답니다. 식당 피해액만 425만 원. 아우 창피하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람 사는 세상 엿보는 기분으로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하신 고현수님. 자,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용인 수지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노상방뇨하던 선글라스 회색 바지 내가 째려보니까 어쩌라고 하던데 다음부터 내가 가위 들고 다닌다 하신 홍휘수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서울 대치 사거리 별다방 앞인데요. 이런 식의 인도 틀막 주차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신 김미정님. 아이고 세상에, 신호대기 중에 옆차 운전자가 저러고 있지 뭡니까? 니 족 그만 보고 싶다 내려 하신 임안젤라님. 자, 충남 홍성에 상서로운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방 가족들과 같이 보고 싶어요 하신 김혜미님. 자, 지난해 폐암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엄마 노순잠 여사. 싹싹한 딸이 못 돼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많이 사랑하고 건강하자 하신 이연정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와 유세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1200명 축복 속의 결혼식입니다. 그동안 예능 같은 데서 이분들 나오면 부부가 아니었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자, 드디어 어제 저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무더위에 저 식장을 찾은 하객만 1200명. 네, 어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코미디언 선후배로 지내다가 교제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만에 결혼을 한 건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연예계 인맥이 두터워서 하객만 1,200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유재석, 이영자, 이수근, 이찬원 씨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축가는 가수 변진섭 씨와 거미 씨, 그리고 사회는 가수 이상민 씨 등이 맡았는데요. 이 축가 때 하객들이 다 함께 떼창을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김지민 씨의 부케는 같은 코미디언 후배인 한윤서 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공식 코미디언 부부 25호가 된 두 사람은 코미디언 부부답게 재미있게 사는 한 쌍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어제 저기 다녀오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대를 못 받았어요. 당연히 잘 모르고요. 이제 사실은 화제가 된 거는 사실 김준호 씨가 이 김지민 씨와 같이 들어올 때 이게 버진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옵니다. 누구지? 생활 한복에 지금 분장을 좀 친정아버지? 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예, 요 모습이 이제 김대희 씨가 같이 이제 이 버진 로드를 좀 해줍니다. 사실은 왜 이랬냐면 부친상 당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이 김대희 씨한테 그걸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김대희 씨가 아버지 역할 비슷하게 생활 한복, 또 분장도 좀 했어요. 저 부분이 좀 진지하게 보였는데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김대희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 꼰대이에 나이 많은 아저씨 역할을 저 하는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서 약속은 또 김준호 씨와 두 분이 친구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가장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젠 별걸 다 슬쩍입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절도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걸어오는 여성. 아유, 더워 죽겠네. 좀 쉬자. 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따고 저렇게 벌컥 마시더니 자, 갑자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자, 호랑이 인형에 걸려있던 우유 보냉팩을 휙. 자, 그런데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묶여있는 줄을 저렇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 다 풀고서는
저 보냉백을 풀어가지고 자 어디다 뭐 하려고? 아 가지고 온 저 가방에다 쏙 집어넣고 아이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그렇지 그만 갑니다. 자 제보자께서 이 메일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 메일 제목이 이걸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죠? 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네, 지난 11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펫샵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상황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가게 앞에 매장 마스코트처럼 인형을 놔두는데 인형 옆에는 이 우유 보냉팩을 걸어두고 우유를 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유를 넣으려고 하는데 보냉팩이 없어졌다. 이런 배달원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한 여성이 보신 것처럼 보냉백을 가져가는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호랑이에게 둘러진 스카프를 고쳐주나 했는데 호랑이 목에서 보냉팩 끈을 풀러서 가져가더라라고 했고요. 또 제보자는 영상 속 얼굴로 봐서 매장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서 동네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새로운 보냉팩을 다시 걸어두고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대신 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드르르르르르 짐수레를 끌고 나타난 여성. 자,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 자, 편의점 앞에 놓아둔 통으로 직진. 자, 큰 통 먼저 저렇게 넣고 거름통도 넣고 차곡차곡 맞춰 넣은 뒤에 한 손에 들고 쌩 합니다. 아이고 라면 거름통 가져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보신 거 제보해 주신 분이 대구 동구에서 편의점을 하시는데 그 라면 국물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말리려고 햇볕에 저렇게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시다시피 가져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좀 똑같은 옷을 입고 저 앞을 그대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분이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라고 예. 하니까 나 아닌데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보자분 생각에는 동네 그 고물상에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15,000원 세금값으로 물어줬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점점점. 자, 충격적인 사진들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승객들 시선을 강탈하는 저 뒷모습. 등이 깊게 파인 땡땡이 미니 원피스에 핸드백, 빨간 구두까지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뇌세적인 그녀가 아니라 할아버지? 교수님, 네. 요즘 날이 정말 더워요, 그렇죠? 네, 지하철 2호선 한 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검은색 땡땡이 무늬 미니 치마, 그것도 민소매, 핸드백에 구두. 그런데 70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하신 분이 주변에 목격하신 분들 말에 의하면 이분이 또 몇 달 전에는 빨간색 가죽 스커트에다가 빨간 부츠를 신으시기도 했대요. 글쎄요, 뭐 이게 무슨 뭐 예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무슨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어려움인지 아니면 뭐 인지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재미로 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서 저런 모습 본 적이 있는데, 자, 더욱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끝에 저기 서 있는 남성.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실오라기 하나 없는 맨몸. 때밀이 수건으로 열심히 등을 쓱싹쓱싹 목욕을 즐기고 있던 것. 자, 박 변호사님, 네. 참고로 저기 누드비치 아니고요. 다대포 해수욕장 남녀노소 막 다니는 곳. 부산입니다. 부산. 코리아 부산. 누드비치 절대 아니고요. 저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신감 아니면 뭐 빨리 좀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고 이 다대포 해수욕장 맨 끝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떼는 미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고 사진이 찍혔는데요. 다 벗었습니다. 다 벗었어요. 깔끔하게 다 벗었어요. 저희가 가린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저기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오고 돗자리 깔아놓고 좀 그 보는 그런 장소인데 저기서 목욕을 한다?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다음에 또 저렇게 한다면 경찰에 이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기 범죄가 되느냐 이 부분은 과다 노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경범죄 처벌법상에. 예. 근데 참 보기
많잖아요. 우리는 좀 보기가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됩니다. 범죄가 아니라 안 해야 돼요. 부러워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항공권 때문에 이혼 위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회사 동료와 5박 6일로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요. 첫날만 쉬고 다음 날부터 출국 직전까지 바쁘게 일만 하다가 집에 왔어요. 이후 아내는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는 항공권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백다혜가 누구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가방 안에 제가 모르는 백다혜 씨의 항공권이 제 거랑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비행기에서 제 양옆에는 모르는 남성 두 분이 앉아 있었고 항공권에 쓰인 좌석으로 보면 저와 백다혜 씨는 20칸 이상 차이 나는 거리여서 실수라도 그분의 항공권이 제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내는 해외 출장 간다고 속이고 다른 여자랑 놀러 갔냐고 화를 냈고 같이 출장 간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도 했지만 아내의 의심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항공사 측에 전화해서 CCTV를 보거나 백다혜 씨를 좀 찾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도 물어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해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아내는 계속 의심하면서 이게 진짜면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또 약속 있는 날에는 언제 오냐, 누구랑 있냐 이렇게 재촉 전화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인들에게 설명해도 아내가 의심할 만해 하면서 아내 편만 들어주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억울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방금 보셨던 저 사진,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상희야, 나 정말 억울해. 나 백다혜가 진짜 누군지 몰라. 30평생 백시성 가진 여자를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막말로 그 여자랑 진짜 같이 갔으면 내 옆자리로 끊지 왜 그렇게 먼 자리로 끊어.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왔는데 이런 의심까지 받으니 너무 슬퍼. 그리고 날 의심하는 자기 모습 너무 낯설다. 동그라미. 진짜 바꾸지 마요. 자, 다음 아내입니다. 백다혜랑 진짜 갔으면 옆자리로 끊지 왜 그렇게 따로 앉았겠냐고. 이런 순간에 변명하기 얼마나 좋아. 완전 그럴싸하잖아. 야, 양지열, 네가 가방에 넣었으니 있는 거지 항공권에 발이 달렸겠니? 우리 결혼 2년 차야. 권태기 오기에도 완전 빨라.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실직고의 X. 자, 양 변호사님. 아내분이 저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 이상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남편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만한 상황인지 일단 좀 사연자분께 죄송합니다만 아내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자리를 떼어 앉았는데 이게 지금 추정되는 거라고 그런 백다혜라고 하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 사진입니다. 예, 저 여성이 실제로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백다혜지만 남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성 같은 이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의심스럽다. 저기 여성이라고 미스. 왼쪽. 미스로 돼 있습니까 위에? 그렇군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바꿉니다. 한 가지 통신 기록 본인 명의로 된 통신 기록은 자기가 뗄 수 있거든요. 통화 목록을 통신 기록을 한번 저기 떼서 보여주세요. 거기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네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전화 통화도 네 핸드폰으로 안 한 거지라고 하면 남편분이 아내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건 이상합니다. 저 정도. 그렇군요, 교수님. 네, 아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경찰서도 전화해봤고 동료한테도 전화해봤고 항공사로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이렇게 정색을 하면 저는 이 정도에서 남편이 믿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에서도 뭐 믿어줄 수 없는 남편을 뭐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건 반영 나왔잖아요. 이제 믿어야 돼요. 진짜. 거짓말이면 여기 내지를 못하고 제보를 하지 못하거든요. 상황은 절차는 어떻게 그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제보할 정도면
이제 남편을 믿어주세요. 더 이상 믿지 못하면 의부증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저는 뭐가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 했다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이제 믿어요, 제발. 예, 바로 들어보죠,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이 사연자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오해를 풀어주신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출장에 갔을 때 그 동료분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라던가 이만했으면 됐죠. 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또 이만했으면 아내도 또 됐죠. 믿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이제 했고요. 좀 믿어주세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나무늘모님, 항공권 끊을 때 좌석 지정 안 하면 떨어져 앉을 수도 있지라고 하셨고요. 손공주님, 저 정도면 좀 믿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황인진님, 다음엔 그냥 같이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리모컨 don't touch.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ffort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Sid is.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화장품보다 세포랩을 먼저 바르거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지난달 중순 인천의 한 주차장에 남학생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학생은 상의를 벗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격분한 남성은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차장을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만든 남성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폭행을 당한 남학생의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고3 외아들 학원 수업 마치고 나오던 길에 저렇게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 맞습니다. 지난달 16일입니다. 인천의 한 공용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의 아들은 고3 수험생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오다가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폭행을 당했다. 어떤 웬 남성한테. 그래서 안경도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나온다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빨리 학원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제보자가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던 찰나에 여성이 맞는 소리와 남성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에 놀라가지고 다가가니까 갑자기 남성이 아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개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봐 하면서 저렇게 고함을 치르고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목격자 그리고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아줌마 아저씨가 싸운다 해서 봤더니 이제 남성이 아주머니를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저를 때리려고 오더니 저는 도망갔어요. 그때 그 학생이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한테 달려가서 때린 거예요. 눈이 그냥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여자 그 맞는 소리 그 남자가 고성을 지르면서 아마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저희 애가 쳐다보니까 저희 애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머리를 잡고 니킥으로 무릎으로 얼굴을 완전히 찌는 거예요. 안경이 작살나고 콧뼈가 그때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아스팔트에다가 내리 꽂고서는 발로 밟은 거예요, 애를. 아니, 양 변호사님, 니킥에 머리를 발로 밟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목격자분이 따로 있는데 목격자분이 저 남성이 여성을 이제 때리는 걸 보고 왜 그러냐, 때리지 말라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다시 그 목격자를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달아났는데
그 상황을 또 보고 있었던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의 아들을 갑자기 아들을 쫓아가서 때린 거고요. 처음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들어서 얼굴을 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경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리는데 아들이 또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심장 쪽은 좀 막으려고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 누웠는데 거기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에 또 머리를 발로 밟았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그 와중에도 계속 폭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아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우산을 가지고 그걸로도 아들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아들은 저 남성이 우산을 집어든 사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여성과 아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만 6명. 자, 사건 당일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무려 6명. 자, 목격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갑자기 모르는 남성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때린 거예요. 3명인가 4명을. 남자들이 이제 줄려 쌓여있고 경찰이 온 거죠. 여경도 막 머리 끄개기도 잡고 내리고 막 그랬어요. 네, 사람은 무슨 막 약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주차장 지나가던 M1 시민들에게 저렇게 보신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머리채까지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남성은 주차장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이 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을 향해 걸어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히고 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을 폭행을 한 장면이고요. 그러더니 이 허리띠를 풀고 앉아서 본인의 한 손에 허리띠를 계속 감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후 시민들이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시민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네, 이렇게 위협하고 시민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을 붙잡고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모습도 있었고 남성은 이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에게는 잽을 날리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했습니다. 또 목격자에 따르면 좀 자세를 보니까 운동을 좀 한 사람 같았다고 하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경찰의 머리채까지 잡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지금 제압을 하는 과정인데 보시면 이렇게 계속 경찰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찰 네. 머리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유, 저거 그냥 테이저건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요, 저거? 네, 이게 목격자가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 몸 상태를 살피면서 괜찮냐, 남편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바로 남성의 아내였던 건데요.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저 상황에서 가장 진짜 화나네요, 진짜.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제보자분의 아들인 학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학생 전화 받고 뒤늦게 현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만시창이가 돼 있죠. 온몸에 피 묻어 있고 팔도 까져 있고 뭐 안경은 부러져 있고 그 상황에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어머님한테 아들이 많이 맞았다고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뭐 코뼈가 골절됐죠. 그렇게 무릎으로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아들이 심장으로 어렸을 때 수술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어서 바로 수술도 못 하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았고요. 뇌진탕 진단 당연히 받은 겁니다. 지금 저자가 이 경찰을 통해서 뭐 합의하겠다, 뭐 반성하겠다 이러고 하는데요. 저거 합의를 하겠습니까? 반성분들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3이에요.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지금 였습니다. 다음 주가 기말고사입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정말 저도 이제 수험생 아이를 키워봤고 주변에 수험생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제가 알다 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지금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고3 1학기 기말고사 전주 수시 직전
진짜 너무너무 예민할 때죠. 아무도 말 시키지 않아도 정말 정신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고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데 거기에 저런 식으로 지금 아이를 코뼈가 굴절되고 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이 아이 뭐 과외 학원 다 지금 안 가고 있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정말 사람이 싫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난 정시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트라우마가 심한데 아,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안타깝네요. 자, 경찰한테 제압당하는 그 당시 장면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무려 6명을 폭행한 저 남성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검찰에 송치됐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테이저건이든 뭐든 그냥 손으로 제압할 생각 말고 저 정도 난동을 부리면 바로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또 정당방위 이런 것들, 정장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요건 때문에 지금 저 난동 부리고 발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발광이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미국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총 맞았어요, 저러면. 가만 놔두지 않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술 먹었다고 그걸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 아이가 크게 다쳤지 않습니까? 그 피해만 보더라도 바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압을 좀 했었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수사를 받던 중 베트남으로 도피한 건데 마약 홍보 영상을 찍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국내에서 BJ로 활동하던 저 20대 남성 어제 베트남 공안에게 체포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공안에게 호치민에 있는 한 시민의 식당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뭐 BJ 유튜버라고 하니까 어떤 걸 했느냐라면 관종 뭐 구걸 이런 유튜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동안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걸 또 낼 돈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유치장에서 노역장 유치라고 하거든요. 유치장에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정식으로 재판받겠습니다라고 청구해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풀려난 틈을 타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 지난 5월 중순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긴급 여권의 최대 기간이 45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또 돌아오지가 않아서 이미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발효해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지금 그 긴급 여권이라는 것도 위조 여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온갖 추행, 기행 일삼는 민폐 구걸 유튜버. 자, 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전모 씨. 자, 긴급 여권 발급받은 건 어쩌고 또 위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빌린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다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여권을 맡긴 채 호치민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후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여권 분실로 긴급 여권 재발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위조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년 전 태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빌린 다음 아무데나 버리고 여권을 찾지 않고 분실 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남성은 필리핀 세부로 갔는데 거기서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이때도 수리비를 내지 않고 여권을 맡긴 다음에 분실 신고로 재발급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개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 됐다 뭐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자, 제보자께서는 저자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짓들 이게 너무 가관이다. 도저히 한국 교민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마약 홍보 영상. 자, 직접 만나보시죠. 헐, 지는 안전 1등, 텔판 1등, 아이 텔판 도매 가는 역시 텔판에 1등 문의하세요. 자, 보충합니다. 이번에 정리하시고 올해 기간 쉬다 오신 기념으로 초특급 할인
준비되겠으니 채널에 들어 확인하세요. 요즘 핫해요. 제 주변 사람들 BJ는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다는 곳에서 멀티타임하지 말고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미치겠어요, 진짜. 저거 지금 뭘 홍보하냐면 마약을 지금 홍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도 본인이 유튜브는 좀 꽤나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 아마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텔레그램에 있는 마약 방 이런 것도 홍보하는 거는 이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아닌가. 왜냐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지금 마약방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약 그 방에서 마약 종류라든지 구매 방법, 후기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 유튜버가 영상 한 편당 돈을 또 받는데요. 20에서 30 정도 가상화폐로 받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건 아니고 마약 밀거래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이죠. 이전에도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 저자 좀 어떻게 좀 방송 좀 해달라고 말이죠. 자, 동남아 여성들과 온갖 외설적인 방송을 뭐 하고, 아유, 제 입으로 참 옮기기도 그렇습니다. 자, 박 교수님, 마약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렇게 마약을 홍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각종 음란물, 불법 도박, 계정 판매, 텔레그램방 뭐 이런 데다가 다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영상에서 다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으로 온몸이 가득한 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5,000원만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은행 계좌번호도 올리고 메신저 아이디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영상 홍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또 홍보하고 있어요. 아마도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무슨 뇌 손상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 그런데 말이죠. 이 유튜버가 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장님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밥을 사주셨대요. 자, 바로 다음 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다는데요.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외부에 나가서 좀 일 좀 보고 있는데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가 우리 매니저한테 나 사장 친구인데 이거 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줘라. 그러니까 뭐 매니저 어제 한 번 봤으니까 그냥 친구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또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명하더라고요. 밥값도 내고 자기가 현금이 필요해서 여기서 카드 결제하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거 카드 따는 거 나쁜 거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돈으로 하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니저 말로는 250만 원만 줘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야 카드 까는지. 아유,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얼굴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밤에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뭐 인사 배고프다 이러니까 뭐 초밥 같은 걸 사장님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초밥을 먹고 식당을 하니까 나중에 배고프면 가게 와서 그냥 공짜로 먹고 가라. 호의를 좀 베풀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왔대요. 와서 하필이면 사장님이 없는 또 브레이크 타임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직원한테 난 사장 친구 이러면서 카드 결제할 테니까 돈 달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 깡이라 그러죠. 신용거래 없이, 물품거래 없이 돈 받아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법이지만 여기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때 사장이 돌아가지고 뭐 하냐라고 해서 사장님이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주 뒤인 바로 어제 저 식당, 지금 보이는 저 식당에서 저 인간 체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6시 정도에 들어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베트남 경찰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거 물어보다가 바로 체포해 갔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또 공간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 사장님하고 저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장님까지 공안에 불려가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뒤늦게 이 사장님은 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뒤늦게 알아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 사장님 말씀은 그래요.
경찰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소지품 검사 같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뭐 마약류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저 베트남 현지에서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 정말이지 저런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후원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잖아. 어?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가족이 내립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임신부를 향해 달려드는데요. 놀란 남성은 여성을 가로막고 임신부와 어린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대체 이 여성, 평범한 가족을 왜 공격했던 걸까요? 자, 믿었던 사람한테 10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다. 일단 믿었던 사람은 제보자분이고요. 속았던 거는 남편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이 분은 사실 남편이 무직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구애를 해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단칸방 마련하고 거기서 다 책임지면서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시댁도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단칸방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2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10년 전에 남편이 이번에 지방에서 한번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내려갔대요. 문제는 한 1년만 그렇게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업이 잘 됐던 모양입니다. 거기 자리를 잡고 그냥 눌러 앉았대요, 남편은. 근데 이제 이 제보자분은 당연히 딸이 있었으니까 같이 내려가겠다라고 했는데 딸은 교육 문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별거가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남편 사업이 빵 터지면서 얼굴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았다. 네, 남편이 동업자와 함께 사는 게 편하다면서 지방에 큰 아파트 평수로 전세를 구해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보자도 한두 번 간 적은 있긴 하지만 동업자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주 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신에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고 생필품도 챙겨주면서 정말 남편을 먼 거리에서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또 10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던 딸은 모범적으로 자라서 올해 명문대학교에 입학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딸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문자나 전화를 해도 좀처럼 받지도 않고요. 또 어느 날은 이 제보자한테 남편이 넌 지금 행복하니? 이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누구 엄마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 쎄합니다. 쎄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 봅니다. 띵동 하고 누르니까 속이 왔어. 웬 낯선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동업자의 여자친구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땡땡 그 사람 어디 있냐고 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옆에 아파트에 다른 데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낯선 여자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땡땡의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인데 당신의 아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남편한테 뭔가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알려준 아파트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차를 타고 오고 차에서 남편이 내리는데요. 옆에는 임신한 여성하고 어린아이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핑계로 해서 지방에 머물면서 혼외자도 낳고 한마디로 두 집 살림 중이었던 거예요. 제보자는 너무 이제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싹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광지처가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당황은 했는데 여기서 그 임신한 여성과 그 아이를 감싸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보호를 하고요. 도리어 이제 이 제보자를 상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도 그 상간녀한테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도리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니까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고. 자기 아내한테? 네.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고 너무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보자를 자기 차에 태워서 그 아파트를 나갔어요. 아파트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자기 차에 탔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길 그냥
너 다 봤지? 나 여기서 이제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 나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막 속삭포를 그렇게 계속해서 쏘아댔습니다. 제보자 아내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뭐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싸움을 걸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교 갈 때만 기다렸다.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었나 봐요, 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서 나 이혼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야, 이게 뭐 대학 갈 때만 호시탐탐 기다렸다. 네, 제보자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좀 힘든 적도 많지만 지방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해서 꿋꿋하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에게 7살짜리 혼외자, 게다가 상간녀 뱃속에는 둘째 아이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남편은 이혼하자 이 말만 반복을 해서 제보자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숙박업소를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숙박업소 주인이 찾아와서 어떤 여자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여자? 바로 이 상간녀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언니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면서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저도 미혼모로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면서 힘들고 무서웠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피해자라 이 말인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모한테 이걸 알립니다. 알리니까 시부모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 외도라든지 이런 거 알리면 제 생활비도 다 끊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오히려 협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알겠다. 통화하면서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주겠다. 그러면 재산 반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통화하던 도중에 듣고 있던 상간녀가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재산 절반 좀 우리 못 먹고 살아요. 소리 지르면서 옆에서 예. 왜냐하면 너 애가 다 컸지만 우리는 애가 어려요. 라고 뻔뻔하게 따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너무 뻔뻔하다 진짜. 둘이 똑같다 진짜.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연자분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뭐 두 집 살림한다는 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충 저런 식으로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 이미 20년 이상 사신 거잖아요. 따님이 대학교 가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생계의 기초를 다 이 제보자분이 다 책임지실 때 있기 때문에 재산을 반을 분할하겠다는 건 절대로 과한 요구가 아니고요. 저기 뭐 뻔뻔하게 뭐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저 여성 같은 경우 이른바 상간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자료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손해배상 액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2, 3천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라서 그거보다는 현재 재산을 분할하는 쪽이 많을 거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이혼을 하기 싫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강제로 이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수님, 딸 대학 보내면 이혼하겠다는 이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너무 기만적이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이건 배신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정말 기본적인 인격과 인간성과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외도라게 하기에는 10년 동안 이 딸과 아내를 기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에 나가서 아무 일도 없는 척했고 예전에 정말 고생을 한 제가 조강지처한테 이렇게 하다니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중성에 대해서도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 오늘 제보하신 분 정말 이혼을 하시기도 너무 억울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하시고 이혼을 지금 안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또 안 해주신 것도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이 지금 뭐 법적으로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 뭐 조선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남편은 너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시더라고 꼭 법적인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행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많이 화를 내주셨는데요. 부르면 왓스님, 조강지쳐 버리고 두 집 살림 한 거네요 라고 하셨고요. 말자님,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챙기는 와이프한테 정말 나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한적한 도로 위 한 남성이 오토바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 서 있는 쪽으로 분파된 오, 트럭이 뭐야? 지나가는데요.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동차 부품이 나뒹굴고 화들짝 놀란 새들도 후다닥 날아갑니다. 곧이어 자욱한 연기가 도로를 뒤덮었는데요. 저 남성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남성은 트럭이 지나가기 전 건물 안으로 몸을 우와. 피했습니다. 얼마 후 깜짝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경찰이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과속 운전과 브레이크 불량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럭은 이후 상점과 주택을 들이받은 후 멈췄는데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4명이나. 자, 다음 이어갑니다. 창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에서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나오는데요. 위험해. 아슬아슬 난간을 타고 불이 난 건물로 이동한 남성, 창문에 무언가 받아들죠. 바로 화재 현장에 갇혀있던 가족을 구하러 간 건데요. 먼저 기저귀를 찬 아기부터 옮기고 이어서 다른 아이들도 한 명씩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예,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출신의 이 남성 20m가 넘는 높이의 난간에 선 채로 아이들과 부모까지 6명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 일로 프랑스 파리 경찰청장에게 훈장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슈퍼맨! 양 변호사님, 저 사람 예. 영주권 받겠는데요? 그러게요. 저 사람 보면요. 맨발이에요. 심지어 저 와중에. 와, 자기 정말 그러네. 생명을 걸고 6명을 구한 겁니다. 박수들 보내드립니다. 이야,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주차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나오자 차단기가 위로 활짝 열리고 자동차가 조심히 지나가는데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있던 남성이 자동차 옆을 지나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 아이야. 이제 막 길을 걷던 남성이 손에 든 햄버거를 먹으려는 찰나에 내려오던 차단기에 머리를 쿵 찔러버립니다. 내가 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남성 많이 아파 머리를 쓰러지면서 차단기를 냈다 버렸고요. 아이고. 예.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차단기를 손으로 확 꺾어버리는데요. 그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나 먹었어요. 아이, 교수님. 뭐 꺾어도 이해를 해줘야죠. 너무. 안 돼. 범죄야. 재물손괴죄야. 지가 햄버거 먹다가 저래 된 거 아닙니까? 맞아. 너무 지가 부주의했던 거지, 뭐 솔직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한 남성이 아기 코끼리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 코와 턱 및 얼굴 전체를 이렇게 뭔가 벅벅 문지르고 있죠. 이리저리 휘둘리던 아기 코끼리는 남성의 거친 손길이 아팠는지 좀 뒷걸음을 치기도 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아기 코끼리는 인도의 한 국립공원에서 2달 전에 태어난 코끼리인데요. 며칠 전에 어미 코끼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혼자 도로를 헤매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성이 아기 코끼리의 몸을 문지른 이유도 따로 있었는데요. 뭔데요? 이 몸에 남아있는 인간 냄새 때문에 어미 코끼리가 새끼를 거부하지 않도록 코끼리 배설물을 발라준 거였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무사히 어미 코끼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엄마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우, 엄마 사랑해. 아기 사랑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예, 참.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갑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